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평범한 45세 아줌마입니다. 그동안 평범한 주부였던 저는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아이들과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튜브를 보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한 일이 제 앞에 펼쳐졌어요.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자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이었던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30살을 맞아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각자 쇼핑을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좀 길치라 어김없이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하필 길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고 난감하기 짝이 없었죠. 그때 회사원처럼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일본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 지나가던 남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미마셍.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한국인이세요? 네네. 혹시 저 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여긴 밤에 사람이 별로 안 다녀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고 꽤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때가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저 멀리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덕분에 잘 찾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괜찮으시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곧 서울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들이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로요. 알았어요. 좋아요. 서울에서 봐요. 저 그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여기요. 저는 송은영이라고 해요. 저는 한재우입니다. 꼭 다시 만나요. 저와 동갑이라던 그는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다시 보자는 약속을 했고 저희는 그렇게 알콩달콩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출장이 잦아 못 보는 기간이 길 때도 있었지만 매일 연락도 잘해주고 표현을 넘치게 해주는 덕분에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1년 정도 사귀었을 때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기쁘게 승낙을 했습니다. 남편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어머님에게 반해버렸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신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우신 모습이셨어요. 어서 와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안녕하세요. 송은영이라고 합니다. 얼굴도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우리 아들이 얼굴을 많이 보나 봐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라고 들어서 조금은 드센 어머니의 이미지를 상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소녀 같으신 어머님을 보면서 이런 시댁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거의 바로 임신과 출산을 하는 바람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대신 전공을 살려 영어 번역을 하는 프리랜서가 되기도 했죠. 재택으로 일을 해도 육아와 병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은 부산이라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남편은 수시로 출장을 다니니 독박 육아가 되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님이 일주일에 3-4번씩 왕복 3시간 거리를 다니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게 돼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도 봐주시고 제가 밥을 못 챙겨 먹을까봐 집에서 반찬에 국에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순탄한 결혼 생활이 몇 년간 지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오신다던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마, 혹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네? 어디신데요? 여기 신도림역인데 내가 길을 못 찾겠다. 매번 오시던 저희 집을 못 찾아오시겠다는 말에 잠시 멍해졌어요. 시모를 모시고 집에 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새 행동들이 좀 이상하셨더라고요. 다음날 시모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치매가 시작되는 단계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자기야, 어머니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요양원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생각을 좀 해봐도 될까? 치매 쉽지 않다고 들었어.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도와주셨는데 치매라고 요양원 가시라고 어떻게 해. 일단 나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볼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냥 바로 알겠다고 해줄 순 없어?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셔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큰아이가 이제 곧 7살이 되고 그 다음에면 초등학교도 갈 텐데 일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시모도 모셔야 한다는 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출장이 잦으니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너무나 잘해주셨고 제가 막막할 때 아이들도 키워주셨던 시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모시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모는 한사코 거절을 하셨어요. 치매에 걸리면 별의별 추한 꼴을 다 보일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긴 설득 끝에 시모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저희가 살던 동네에 더 큰 평수의 집을 구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 막막한 마음도 모르고 할머니와 같이 산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엔 가끔씩 했던 일을 잊어버리시거나 되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차 되무는 정도가 심해지시고 이제는 아침에 뭘 먹었는지 10분 전에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혼자 놔둬도 시모는 혼자 놔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느 날 낮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시모가 집에 안 계신 겁니다. 핸드폰도 집에 있어서 얼른 쫓아나갔는데 아무리 소리치며 동네를 뛰어다녀도 찾질 못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를 했고 4시간 만에 노인정에서 찾았습니다. 추운 날 밖에서 혼자 돌아다니니 노인정 할머님들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 데리고 계셨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쭉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어요. 땀을 쭉 흘리며 목이 쉬도록 찾아다니고 나니 치매라는 병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거실 소파에서 선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밤에 나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 나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 어머님은 이제 저를 기억도 못하시게 되었어요. 자꾸만 방문을 잠그거나 창문으로 나가보려는 등 이상한 시도를 하시는 통에 결국 방문을 문 밖에서 잠그거나 열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아줌마는 왜 나를 방에 가둬놔?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요, 저 어머님 며느리예요.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한 사람. 아니야, 나 좀 내보내줘. 응? 오늘 밥 잘 드시면 우리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요. 그러나 한사코 저와 함께 나가는 걸 거부하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와서 산책을 시켜드리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 동생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청주 쪽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오셨더군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우리 언니가 계속 전화를 하는 통에 자리나 걱정이 돼서 왔어. 얼마 전부터는 친지들에게 전화를 돌려 여기 어떤 아줌마가 날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못 살게 군다고 하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 지나자 친지분들도 지쳐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셨고 그러자 그것도 다 제 탓이 되었죠. 그동안 저는 마음 편히 커피 한 잔을 마시러 나가보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예쁜 카페나 SNS 맛집들도 찾아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목줄에 매여있는 것처럼 사나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식사 준비를 하다가 너무 서러워서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퉁퉁 부은 눈으로 퇴근한 남편을 맞이했더니 단박에 제가 울었다는 걸 알더군요. 자기야, 우리도 둘이서 데이트하러 나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머님은 누가 보고. 그러게, 방법을 좀 찾아보자.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네.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그날은 서러운지 밤새 펑펑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좀처럼 만날 수가 없으니 점점 연락을 주고받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다들 사는 일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했어요. 그런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비행기 타면 안 돼? 갑자기 무슨 비행기? 우리 반에 비행기 못 타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도 타고 싶어. 응? 다음에 아빠 오시면 다 같이 놀러 가자고 하자. 그때까지만 참아줄 수 있지? 엄만 맨날 다음이래. 다음이 대체 언젠데? 매번 출장을 갈 때마다 아빠는 비행기를 타는데 아이들은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쉬운 걸 들어주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번 다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알아줄 수 있을까? 이 미안한 마음을 다 어떻게 갚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나날이 우울해져갔고 어머님의 병색은 나빠지지는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마, 너 밖에 있니? 문 좀 열어줄래? 그동안 쭉 아줌마라고 부르셨는데 갑자기 예전에 듣던 호칭과 목소리가 들리자 너무나 반갑고 놀라웠습니다. 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어머, 얼굴 상한 것 좀 봐.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너무 많아서 면목이 없구나. 그 순간 왈칵 울음이 터졌습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하고 귀찮아했던 데에 대한 죄송함과 그동안에 힘들었던 마음이 뒤섞여 어머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예, 어머마,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머님과 함께 간 곳은 다름 아닌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계신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제 폰에 알림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엄청난 숫자가 떠서 놀라서 봤더니 어머님이 제게 보내신 거였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다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예, 내가 이제 쓸 데가 어딨니? 일찍 줬어야 하는데 이제야 줘서 미안해. 어머님. 은행에서 나와 어머님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도 한참 떨고 시장도 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김치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퇴근한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냄새만 맡고도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남편도 어머님을 얼싸안고 눈시울이 촉촉해지더라고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하호호 저녁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그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던 열흘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일어나실 시간이 지났는데 기척이 없으셔서 들어가 봤어요. 싸한 분위기에 어머님에게 다가갔는데 이미 숨을 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119를 부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재우 씨 폰 아닌가요? 혹시 아내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인데 잠깐 제 자리에 폰을 놓고 가셔서 제 건 줄 알고 받았어요. 급한 일이라 혹시 빨리 전화 좀 달라고 해주시겠어요? 알겠다는 여자의 말로 전화를 끊고 2시간이 넘도록 남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자 또 그 여자가 받더군요. 재우 씨가 지금 전화를 할 상황이 아니라 아직 못 전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든 이것보다 중요하진 않을 것 같네요. 어머,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그 당시에는 그 여자가 누군지, 왜 과장님이 아니라 재우 씨라고 부르는지 따질 경황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정신이 돌아오셨던 열흘 동안 본인의 장례 준비를 해두셨어요. 영정사진도 준비해두시고 납골당도 예약해두시고 이미 선납까지 해두셨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도 써두시고 저희에게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신 어머님인데 그동안 정신이 없으셨던 시간이 본인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가 끝나고도 한동안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매일같이 울었어요. 남편은 슬픔을 일로 이겨내는 듯 더 바빠졌고 얼굴을 볼 시간도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부산에 살고 계시던 엄마는 제가 서울에서 사시라고 해도 극구 싫다고 하셨던 터라 그동안 어머님 모시느라 제대로 뵈러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 며칠 있어도 되나?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서울에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 당 수치가 떨어지질 않나 봐. 저희 엄마는 당뇨로 고생하신 지가 20년도 넘어서 그동안 약 먹고 잘 조절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 쉽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원래 당뇨라는 게 그 자체보다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병이라 식단부터 적절한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대학병원을 예약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한 후에 진료를 보게 되었어요. 역시나 당 수치가 잡히질 않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에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병원을 다녀왔으니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했지만 영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옆에서 식단 관리도 해드리고 싶고 그동안 못한 효도도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 돌아오던 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장모님 오셨다며 벌써 가셨어? 우리 엄마가 그렇지 뭐. 병원 진료받고 바로 내려가신다는 걸 그나마 하루 더 있다 가셨어. 기왕 오신 김에 좀 더 놀다 가시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겠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모시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저는 남편이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님의 수발을 몇 년이나 불평 없이 들었던 것도 있고 늘 장모님을 챙기던 착한 사이였기 때문이었어요. 뭐? 장모님을 모시자고? 당뇨 수치도 심해지시고 합병증도 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 서울로 병원 다니시면 되잖아. 지금처럼 며칠 왔다 가시면 되고. 엄마 혼자 식단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더 심해지니까 내가 옆에서 좀 장모님 다리 다치셨어? 손 다치셨어? 아니면 치매야? 혼자 하실 수 있잖아. 나는 자기 어머님 치매 수발 다 들면서도 불평도 안 했어. 그런데 우리 엄마 모시는 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치매랑 당뇨랑 같아? 치매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당뇨는 본인이 조심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같아? 당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이기적인 건 당신이겠지.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시어머님이 제게 잘해주셨던 것과는 별개로 사실 시어머님을 모시면서 정작 아들인 남편이 특별히 도와준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치매인 시모까지 돌보는 일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말을 끝으로 남편은 갑자기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려고? 내가 어딜 가든 관심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왜 관심이 없어. 좀 그냥 넘어가자. 나도 지친다. 이 시간에 어딜 가려고? 내가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남편을 붙잡았지만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를 모신다는 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이해도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집을 나가버리는 것도 좀 황당했어요. 그때 남편이 두고 간 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폰에는 최하은 / 팀원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계속해서 울리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시모가 돌아가시던 날 재우 씨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지금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싶었는데 남편 폰에서 톡이 오는 소리가 났어요. 화면에 일부 메시지가 보였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까 전화한 최하은이란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보였어요. 오빠 어디쯤 왔어?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그동안 이상했던 남편의 행동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 제가 시어머님의 탈출이 걱정돼 거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남편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계속해서 저와 오붓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상황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어머님께 시달리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쯤부터 남편은 갑작스런 출장이 잦아졌었고 기존에는 3, 4일 정도만 돌아왔던 일정이 기본 일주일로 늘어나고 때에 따라선 2주까지도 늘어났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이 많아 남편이 힘들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시어머님을 모시면서 저도 너무 힘들었던 터라 남편의 행동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남편은 내가 신경을 써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 책상에 놓여있는 카드사에서 온 우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미 뜯어본 것이기에 궁금한 마음이 들어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걸 열어본 게 행운인지 불운인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건 분명했어요.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짜들 중 실제로 출장에 갔던 날은 손에 꼽을 만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한 내역은 거의 없고 일본에 있었어야 하는 날들에 남편은 서울에서 소고기를 사 먹었고 카페들을 다녔으며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피부관리까지 받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지역은 저희 집과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와 마주칠 리가 없는 지역이었죠. 특히나 시모를 돌볼 때에는 더더욱요. 제가 본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에서 오빠 소리를 들으며 다니고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는 건 싫다고 저렇게 심술을 부렸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는 가끔 의견 차이로 투닥투닥 했을 때도 있지만 서로 금방 화해하고 풀면서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건 모두 저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속상한 마음에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 돌보는 동안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져 갑자기 연락하기가 괜히 민망했습니다. 그동안 나오라는 제안을 매번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얌체 같아 보일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 2명이 있는데 그나마 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 용기 내어 연락을 했습니다. 제 걱정이 무색하게 친구들은 너무나 반갑게 연락을 받아줬고 보고 싶었다면서 저희는 당장 그날 만나기로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내 말이 시어머님 장례식장이라고 해서 갔는데 네가 딸인 줄 알았잖니. 우리 시어머님이 나한테 워낙 잘해주셔서 그래. 그 정도면 너한테 잘해주신 거 다 갖고도 남았어. 치매 환자 수발이 쉽니? 야, 나였음 이혼했어 진짜. 친구들이 마음을 알아주자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한참 빙빙 둘러 다른 근황 토크만 하다 맥주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 용기가 생겼어요. 시모의 병소발부터 친정엄마의 사정, 남편의 반대,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까지 술술 말하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친구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되고 든든해지는 일이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진작 얘기 좀 하고 살지 이거사. 그래, 이걸 어떻게 다 속에 참고 살았니? 친구들은 그것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며 두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나 로펌에서 일하는 거 알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혼 변호사님 소개해줄 테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자. 그것들이 출장이랍시고 어디서 뭐 했는지 샅샅이 알아내서 개망신을 줘버리자. 제 일인 것처럼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친구들 보니 푹 하고 웃음이 터졌어요. 왠지 지금 제게 닥친 일이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거겠죠. 다음날 친구의 회사에 정말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원래 일정이 많으신 분인데 친구 덕에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친구를 통해 간단한 브리핑을 들으셨기에 좀 더 수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시기도 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우선 증거가 중요합니다. 물론 카드 내역과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증거가 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사설업체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봤던 터라 왠지 좀 떨리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놀아놨던 시간들을 생각하자 바로 발걸음이 옮겨지더군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특히 애정행각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좋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증거가 꼭 필요하다고 했더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익숙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이곳을 다녀갔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슬펐습니다. 며칠 뒤 업체에서 사진들과 함께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주소, 그리고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각종 증거들을 알아내 갖다 주었습니다. 혼자서는 열어볼 용기가 나질 않아 친구들과 함께 열어보게 되었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공항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의 수발로 한창 힘들었던 때,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출장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후배까지 데리고 가서 가르치고 오라는 게 말이 돼? 일도 많아 죽겠는데. 자기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후배도 가르치라고 하나 보다. 좋게 생각해. 귀찮기만 할 텐데 큰일이야. 이렇게 귀찮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 후배 칭찬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후배랑 같이 가? 그런데 그 후배가 생각보다 손도 빠르고 싹싹하더라고. 일을 잘하네. 다행이네. 자기 힘든 것 좀 덜어가면 좋겠다. 매번 출장을 함께 가던 그 후배를 저는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일 잘하고 싹싹하다는 후배라는 사람이 바로 상간녀라는 걸 깨닫고 말았어요. 게다가 상간녀는 시어머님 장례식에도 와서 저와 인사까지 하고 갔던 사이였습니다. 직장 상사 어머니 결혼식에서 너무 슬프게 울어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때는 제 감정을 추스르느라 정신도 없었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나 바람핍니다 광고를 하고 다녔는데 몰랐던 제가 너무 멍청하게 느껴지더군요. 지금이라도 이 집 주소로 찾아가 그 두 것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여태까지 살림하고 육아하고 시모까지 모신 걸 이따위로 갚는 거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더 비참하게 짓밟기 위해 지금은 잠시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화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더군요. 당장 내 애들한테서 떨어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은 인이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며 스스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너무나 좋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회사에서 만났고 특히 남편은 성실하고 착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으로 상사들에게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려주고 싶었어요. 세상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망신살을 퍼뜨려주고 싶었죠. 나 당신 차 좀 쓸게. 마트 다녀와야 하는데 차수리 맡겼어. 저희는 원래 각자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마침 제 차가 없어 남편에게 키를 받았죠. 제가 눈치를 챘다는 걸 모르는 남편은 순순히 차키를 넘겨주더군요. 시동을 걸고 자연스럽게 마트로 향했지만 제 모든 신경은 이미 블랙박스에 향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최근 검색 목록 역시 화려하더군요. 이 차는 남편과 상간녀의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글로브 박스에는 쓰던 립스틱까지 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그동안 그 여자가 써준 구구절절한 연애 편지까지 있었어요. 보낸 날짜까지 친절히 적혀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대체 저를 얼마나 멍청이로 보고 있는 건지 숨길 생각도 하지 않았더군요. 마트에서 장을 보며 친구들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비방용 언사들이 한 차례 폭풍처럼 휘쓸고 간 후 어떻게 망신을 줄지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플랜을 세운 이후 태연하게 집에 들어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넌지시 운을 띄웠습니다. 자기야, 그동안 우리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잖아. 그랬지. 다음 주 수요일에 연차 쓰고 나랑 하루 데이트하는 거 어때? 봐서. 물론 내가 어머님을 좋아하긴 했지만 당신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하루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줄 순 없어? 그러니까 봐서.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친정엄마 모시고 올까? 나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싫어하길래 친정엄마 모시는 거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연기에 물이 올랐는지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다음 주 수요일? 당신 수요일 괜찮아? 내가 전시 좋아하던 거 기억나지? 내가 좋아하던 작가님이 수요일에 전시를 하더라고. 옛날처럼 데이트하고 싶어서. 기억나지? 우리 옛날에 전시 보고 산책도 하고 참 많이 다녔는데. 남편과 도란도란 연애를 하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자니 또 그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군요. 원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제 계획이 너무 잔인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을 보자 남편이 상간녀와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사진이 떠올랐고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정신 차리자. 애들을 저런 놈 자식으로 키울 순 없지.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보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남편과 데이트를 하느라 들뜬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옷을 입고 화장을 했어요. 모처럼 맞는 평일의 휴일이라 남편도 기분 좋은 듯 살갑게 굴더군요. 아침 일찍부터 종로에 나가 모닝커피도 마시고 전시를 보고 있는데 남편의 폰이 모터를 단 것처럼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에 전화에 보이스톡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연락에 남편도 당황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잠시만. 저는 태어난 척 전시를 마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밖에 있던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야? 응? 뭐가? 이거. 남편이 내민 사진 속에는 제가 오늘 저지른 일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애정행각이 담긴 수많은 사진들을 여러 개의 현수막으로 만들어 한때 부부의 세계의 명대사였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를 함께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꼭 수요일을 고른 이유는 바로 남편 회사의 회장님이 수요일마다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정문으로 출근을 하시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단순히 상간녀와 사랑만 한 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온갖 유흥을 즐기고 모두 출장비를 청구했으며 법인카드까지 썼더군요. 심지어 숙소는 법인카드로 2개를 잡고 1개만 사용한 후 1개는 계좌로 환불받는 내역까지 상세히 회사에 알려드렸죠. 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을 여기에 쓰는 것 같아요. 당신 사진빨 잘 봤더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내가 아니고. 네가 사람이면 부모 아플 때 그딴 짓을 어떻게 하니? 쪽팔린 줄은 아나 봐? 화는 나지만 너무 벙찐 표정의 남편의 모습이 너무 웃겨 푹 웃어주고는 요요히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간 저는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남편도 문을 열려고 난리치려다가 아이들이 집에 있다는 메시지에 그만두더라고요. 꼴의 아빠라고 아이들 보기에 창피하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10년 묵은 채증이 싹 사라지는 것 같다고 기뻐해줬어요. 그래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에게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준비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톡톡히 물어내도록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님을 모신 것도 위자료에 넣으라고 했지만 그건 양심상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도 그럴 필요 없다고 지금 양심을 따질 때냐고 했지만 하늘에서 혹시 어머님이 보고 계시다면 부끄럽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이미 시어머님에게 큰 액수의 돈을 받았고 저 역시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그 부분은 빼고 오직 남편이 제게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서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하더라도 확실히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저를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하는 등 온갖 짓을 하더군요. 특히 상간녀는 자기는 그 남자가 시켜서 한 거라는 둥, 자기는 아직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없다는 둥 지속적으로 찾아와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아이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까지 기만한 그들을 결코 가볍게 처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굳건히 버티고 버텨 2년 만에 승소라는 기쁜 소식을 거머쥐었습니다. 더욱 통쾌한 소식은 이혼과 관련된 소송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회사에서 내쳐졌고 내사를 통해 횡령한 금액과 그에 따른 처분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더욱 참작이 되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위자료를 두 남녀 모두에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 판사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치졸해 그런 판결을 내리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지막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변호사님은 물론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팀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자기 일처럼 함께 분노해 주셨고 함께 싸워주신 덕분에 저도 더 힘을 낼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외로울 때 힘이 되어준 친구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집을 얻어 엄마를 모시며 아이들과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살던 집은 너무나 많은 일이 생겼기에 계속 살기가 마음이 불편해 처분했어요. 전 남편이 된 그와 상간녀가 그 집을 알고 있기도 하니 싫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건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둘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다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았겠지만 현실 앞에선 별 볼 일 없는 불장난이었나 봅니다. 저희 엄만 식단 관리와 적절한 운동을 시켜드리며 당뇨를 케어했더니 지금은 처음에 검사했던 때보다 훨씬 좋아지신 상태고요. 아이들은 가끔 아빠를 생각은 하지만 늘 집에 없었던 터라 크게 그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혼을 고민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 막상 해보니 아이들에게도 이 편이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주지 못해 안달이 났는데요.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사는 것이 참 홀가분하고 행복합니다. 게다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도 혹시 그렇진 않을까 의심부터 하게 될까봐 좀 무서운 마음도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도 서서히 아물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마음앓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고요.